네, 양승훈 교수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질의응답 세션이 되겠는데요. 사전 질문을 해주신 분이 3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 패널 분들께 질문 드리면은 이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양승훈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면서 사실 각각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싶은 부분이 계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요. 자, 먼저 그럼 사전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플랫폼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최근 플랫폼 기업의 확장성이 기업 간의 윤리나 상도덕의 형평에 위배된다는 관점이 강해지면서 각종 규제책들을 각국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데요. 근데 과연 플랫폼 기업의 확장성이라는 게 이런 규제로 막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향후 플랫폼 기업의 진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서 발표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일단 다른 패널 분들께서도 하실 말씀들이 다 있으실 거라 생각은 하지만 가장 근접한 내용의 발표를 해주신 우리 박우 교수님께서 먼저 좀 답변을 해주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아마도 질문 중에 이제 각국 이런 표현이 있어서 제가 각국의 이제 중국 사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우리 이제 한국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다른 교수님들께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오늘 발표에 좀 덧붙여서 이제 중국 상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와 플랫폼 기업의 관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국가 사회 관계, 국가 기업 관계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국은 이 플랫폼 기업의 정체성이 뭘까라는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플랫폼 기업들은 자기 스스로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또 이 기업을 바라보는 사회 또는 뭐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전혀 다른 시각으로 좀 보고 있어서 이제 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이나 금융업은 기업이 분명하거든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지. 그런데 이미 작년에 이 사업이 작년에 이루어졌고 이제 올해 플랫폼 사회가 온다라는 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이재열 교수님의 글에서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 사실 그 플랫폼 기업의 이제 정체성의 부분인데, 결국 이 플랫폼 기업이 이미 지역을 넘어서고 산업을 넘어선 굉장히 어떤 복합적인 성격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품을 개발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법과 제도가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제 이 중국의 경우에는 결국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개발을 하는데, 기업의 어떤 혁신 능력과 어떤 이 창의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담당 공무원들은 조금 이제 느린 것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이제 좀 필요하다 그러면 가급적 정치적이거나 행정적인 어떤 권력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 이제 경향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혁신이나 발전을 또 어떤 디자인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보다도 이 정치적인 올바름을 먼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또 이런 부정적인 기업의 성장에서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이제 이 어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분명하게 드리긴 상당히 어려운데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그 플랫폼 그 자체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반독점법이 2007년에 만들어졌는데, 플랫폼 경제 영역에 대한 반독점 지침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경제 영역에 대한 반독점 이슈를 다룬다고 하면서 플랫폼 경제에 대한 정의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정리를 내릴 것인가라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중국 내에서 상당히 논쟁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게 플랫폼 기업의 무한한 확장을 용인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었고, 또 찬성 측은 이 정책 자체가 애매하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지기 때문에 또 괜찮은 거다, 이렇게 서로 이제 각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플랫폼에 대한 데피니션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뭐 규제로 기업의 확장을 막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어떤 뭐 굉장히 축약적으로 답변을 드리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어쩌면 이 어떤 공정 경쟁과 이제 기업의 이제 성장이라는 혁신과 발전이 함께 이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연구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더욱더 이제 어떤 한국 사회에 맞는 어떤 방법이라 그러면은 또 굉장히 또 구체적인 수준에서 이 국가 기업 관계에 대한 국제 비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루어지면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죄송합니다. 이제 좀 제가 이 정도로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충분히 훌륭한 답변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다른 교수님들께서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시간이 사실은 뭐 많이 남지는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로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전 질문 저희가 받은 것은 이 화석 연료 시대가 끝나가고 빅데이터 시대가 열리는 중인데요. 이 화석 연료 시대에서 헤게모니는 산유국이 쥐었지만 데이터 시대에서의 헤게모니는 누구라도 가능한데 우리가 국가 또는 개인 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이재열 교수님께서 이 앞서서 데이터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 경제라고 할 때 구성하는 요소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원유 역할을 하지만 그 데이터를 모으는 기반이 플랫폼이고 그리고 그 플랫폼이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양면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소유자 공급자들을 모아줄 수 있고 그리고 그 모아진 데이터를 분석하고 큐레이션해서 각자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커스터마이즈해가지고 피드백할 수 있는 그 AI 인공지능의 능력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원유 산유국으로서의 어떤 특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승훈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추격의 시대 저도 아주 잘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지금 필요로 되는 거는 과거 발전 모델로는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여지가 열리게 될 때 이거를 이 쇼트트랙 경기에서는 이렇게 직진을 할 때는 추월이 어렵지만 커브길을 돌 때는 이게 추월이 가능한 기회가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추격 성장을 얘기하는 이근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아주 최근 저서에서 리프로깅이 가능한 이런 사례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이 플랫폼 사회로 가면서 사실은 구리 전화선을 건너뛰어서 CDMA로 갔다가 그걸 건너뛰어가지고 플랫폼으로 갔으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크레딧 카드 하나도 안 쓰고 지금 다 핀테크로 이렇게 가는 이런 사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통신 휴대전화를 얘기를 하면 사실 10년 전만 해도 노키아가 아주 독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까 그 송대섭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형태의 밸류 체인이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형이죠. 다 해서 하나하나 전후방 연결해야 되는데 플랫폼은 플랫폼 기업이 얼마나 많은 양면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을 초청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독점적인 형태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이게 네트워크 효과가 플랫폼 기업만 독점하는 거냐 사실은 사용자들은 더 많은 사용자들이 들어올수록 더 많은 혜택을 나누기 때문에 그 논리가 전통적인 산업에서의 독점과는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유하자면 예를 들면 타다 논쟁 같은 게 있을 때 우리가 진짜 고민했어야 될 거는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타다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났을 때 혜택이 누구에게 가느냐. 근데 불특정 다수에게 골고루 퍼지는 혜택이고 택시 사업자는 분명하게 이 손실을 보는 기득권이죠. 그래서 소수의 확실한 기득권과 불특정 다수가 이득을 보는 기술 혁신이 충돌할 때
이 사회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하느냐인데 지금의 정치 구조로 보면 되게 과거형 자동차가 등장을 해도 마부들이 손을 들어주는 식의 정치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반성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그 변화라고 할 때 그 데이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인데 두 가지 모델 중국 얘기를 해주셨는데 데이터 중국의 모델은 확실하게 자국 내 데이터를 다 모아놓고 반면에 이 인민들의 데이터는 확실하게 국가가 다 가져다가 검열할 수 있는 그래서 극단적인 형태의 감시 사회로 갈 수 있는 시민의 데이터 주권도 없고 국가 주권만 있는 이런 국가주의 사회의 모델이니까 그 우리가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원에서 하는 논의들을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식의 데이터의 관리는 사실은 자신들이 이 중국 제외한 모든 세계의 데이터들을 다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주권의 문제는 하나도 없고요. 개인 데이터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들이 있고 그래서 뭐 페이스북의 사례라든지 아마존의 사례라든지 해서 굉장히 빠르게 규제들이 진화하면서 이제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맥락에서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국가 주권의 문제를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해결하면서 시민들이 데이터 주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처해 있는 제3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잘 찾게 되면 사실은 미중 사이에서 이 선택을 못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축 플랫폼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초국경적인 네트워킹이 가능해서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탈 수 있게 해주는 이런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그게 가져주는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들을 생각을 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5천만이 살아남은 거는 경제 영토가 넓었기 때문인데 이제 디지털 경제 시대의 디지털 경제 영토를 어떻게 확장을 하면서 위협받고 있는 제3지역의 국가들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거냐 하는 게 핵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어저께였나요? 그저께였나요? 그 왜 선생님께서 지금 데이터 주권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국가하고 시민을 좀 구분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출입국 그 안면 인식 사진 이 부분을 인공지능 그 역량을 육성한다라는 취지로 민간 기업에 넘긴 그런 게 기사화됐던 게 또 생각이 나네요. 이 국가의 문제와 또 시민의 문제 이 관점에서는요. 자,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원재 교수님을 지정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이 질문이 사실은 이원재 교수님 오늘 발표를 들었으면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언론이 일으키는 사회 갈등에 순기능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게 언론이 사회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거를 깔고 근데 그래도 그럼 언론이 사회 갈등을 일으키기는 하는데 그게 순기능이 혹시라도 있으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주신 걸로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원재 교수님 발표의 그 핵심은 언론이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건 아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는 사회 갈등이라고 이 다소 모호하게 말씀이 되어 있지만은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이 4차 혁명 내지는 이 플랫폼 기업에 관한 그런 사회 갈등을 과연 언론이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혐의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지만 분석 결과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뭐 언론이 사회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사회 갈등을 혹시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이런 순기능도 또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좀 두루두루 말씀을 해주시죠. 그 이게 지금 뭐 사실 학자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 20세기 초중반에 사회학의 기능론과 갈등론이라는 패러다임이 둘이 이렇게 싸웠어요. 그러면 이제 갈등이라는 말 자체에 저희가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갈등은 안 좋은 거고 사실은 대부분 역기능일 텐데 혹시 순기능도 있나요? 이제 이렇게. 근데 어느 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대답하신 분들도 있어요. 갈등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갈등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대립하는 두 개의 의견이라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대 사회에 산다는 거는
특히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산다는 거는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 진리가 존재할 수 있다. 내지는 두 가지 사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거는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수많은 예를 볼 수 있고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죠. 저는 제 인생 돌아보면은 정답이 하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둘 중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은 저희들한테 항상 주어진 거고 오히려 언론이 갈등에 관한 기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 내지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어떤 주체적인 시민이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잖아요. 그럼 제가 모든 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내게 알므로써 제가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초 기반이 마련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언론이 불편하겠지만 이런 진실도 있고 저런 진실도 있습니다. 내지는 어떤 언론사는 이런 진실만 얘기하고 다른 언론사는 저런 진실만 얘기를 한다면 저희가 그거를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그 독립적인 시민으로서 그거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이걸 통해서 내가 꼭 누구와 싸워야 되고 누구를 무찔러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갈등하고 싸우고 경쟁하는 거는 이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통사회에서 현대민주주의 사회로 이런 정치적인 권한을 저희가 얻으려고 노력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갈등 자체에 대한 어떤 그 가치 판단을 먼저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면과 전면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줄 수 있는 좀 덜 통쾌하지만 그런 식의 어떤 정보 전달에 우리 시민 모두가 더 익숙해지는 게 좋지 않나. 오히려 진실은 하나고 뭐 허위가 그것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식의 약간 백설공주식의 세상 보는 방식에서 저희가 좀 집단적으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과 나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볼수록 불편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불편함을 감내하고 그 감내함으로써 우리가 교훈을 쌓고 여러분의 자제분들을 교육시키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제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학회에서 발표한 어떤 연구자의 그 결과가 기억이 나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최근 우리나라 언론에 그 당파성, 정파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언론인들하고 그냥 일반 뉴스 이용자들의 인식이 굉장히 첨예하게 다르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언론이 과도하게 이 폴라라이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인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뉴스만 찾아보는 독자들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블레임을 하고 비판을 하고, 반대로 또 뉴스 이용자들은 그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정파성에 매몰된 그런 언론들이 이런 갈등과 그다음에 분열을 조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현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리고라기보다는 진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 혹은 양쪽 다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갈등이 나쁜 게 아니라 갈등이 있는데도 그걸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나 혹은 보다 중요한 것은 있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조정하는가, 사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뭐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오늘 발표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아까 발표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내가 이 말은 좀 꼭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게 있다거나 아까 토론을 들으시면서 그거는 제가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시간이 1분 남았는데요. 죄송합니다. 혹시 해주실 분 계실까요? 1분이 또 이렇게 침묵으로 버티기에는 긴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은 2부 순서도 있기 때문에요. 말씀드리는 동안에 3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그럼 1부 순서 마치고 10분 동안 저희가 쉬는 시간 가진 후에 3시 10분부터 2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